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노동 분야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팀의 김종수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종수 변호사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중개를 핵심으로 하는데 왜 노동자가 문제가 되는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노동 이슈가 그냥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랫폼 사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발생하는 노동법 이슈가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 물품 구매를 중개하는 경우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사람들을 플랫폼 사업자가 모아가지고 고객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사람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같이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공급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플랫폼 사업자 내부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신문 기사를 유의 깊게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미국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택시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제공하는 거에서 우버의 드라이버 또는 리프트의 드라이버가 우버나 리프트의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이런 식의 뉴스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들되면서 이른바 긱 이코노미 이슈로서 과연 이 플랫폼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들을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입법을 하면서 일부 개인 사업자들을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법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개념들을 확대함으로써 개인 사업자들을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이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에 비춰 봤을 때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서비스를 중개하는 경우에 이 노동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라고 제가 단일한 표현을 써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소한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게 근로기준법이고요. 그래서 흔히 잘 아시는 듯이 근로시간을 규제한다든지 아니면 연차 휴가나 휴일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한다든지 해고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사용자랑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하고 있고요. 원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이 같았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특정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면 노동조합을 설립해가지고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제가 넣었는데요.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법률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들 경우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열악한 개인 사업자들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명칭으로 묶어 가지고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테고리로 나타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제일 작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법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되는 그 근로자의 영역,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플러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이 조금 더 넓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이 가장 포괄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은 판례가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시면 이 3번 요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아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이 문제가 되는 게 크게 통상적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그 개인 사업자랑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이게 근로기준법상 해고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판례는 그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종신 고용이 보장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 해고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개인 사업자가 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다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 계약 해지 이후에 퇴직금을 달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그 업무 수행을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그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판결은 아직 없고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다 기사의 경우에 이게 타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타다 차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플랫폼 노동이라의 개념에 딱 부합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타다 기사의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했고, 여기에 몇 가지 그 논거가 있는데, 가장 큰 논거는 타다 기사의 경우에는 그 타다 기사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고객 등을 선택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타다 기사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을 통해 상세하게 타다 기사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지시 감독을 했다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노동위원회 사건이나 법원 사건은 아닌데, 요기요의 배달 라이더들이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진정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주휴수당, 그다음에 뭐 밑에 보면 뭐 연장근로수당 이런 거 달라라고 이렇게 진정한 사건인데요. 서울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그 논거가 요기요의 일부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고정급을 받고 자기가 어디로 배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배당을 받아서 그 배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그 파급 효과는 아까 살펴본 모든 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근로기준법 적용되고요. 산업재해보상법, 뭐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이 되고, 당연히 노동조합법도 적용이 되니까 노동조합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거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돼야 되고, 뭐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야간근로수당이라든지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또 퇴직금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각종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즉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순간 각종 비용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그 근로제공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게 사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인건비 관련 비용이 급증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데 그 아래 6가지 요건을 보시면 플랫폼 비즈니스에도 상당히 충족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요건 같은 경우에 노무 제공을 받는 특정 사업자가 노무 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반적으로 결정하는지, 보통 약관을 통해 가지고 수수료 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그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 그 소비자를 만나기 때문에 3번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당연히 이 개인 사업자들이 제3자를 사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자신이 혼자 이렇게 자신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마지막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와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인지 전속적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있고, 특정 플랫폼에 그 자기가 상당한 부분의 그 시간 그 특정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특정 플랫폼으로부터 주요 소득을 얻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아직 그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인정된 케이스는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플랫폼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중개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에 중간에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을 원하는 고객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에 대리운전 기사가 그 대리운전 업체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인정한 케이스가 있고요. 택배 기사 같은 경우도 중간에서 그 택배를 연결해 주는 택배 사무소가 택배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다, 택배 기사는 그 택배 업체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 플랫폼 노동을 타겟팅으로 삼아서 민주노총에서는 플랫폼 노동연대를 출범해서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노조, 대리운전 기사 노조가 이미 설립 신고를 받았고, 배달 대행 기사들이 라이더 유니온을 만들어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설립 신고 심사 중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 배달 앱과 배달 대행 기사 사이에 서로 교섭을 하기로 합의가 돼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의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되면은 당연히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 교섭을 요구해 가지고 수수료 등 자신의 어떤 계약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 사용자는 이와 같은 단체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파업을 해서 업무를 거부할 수 있고요. 파업 기간 동안은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가 채용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상당 부분 제약되거나 중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 아래를 보시면 알겠지만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당연히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도 그 시행령에 규정된 특정 산업에 포함되게 되면, 특정 업무에 포함되게 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되어서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요건을 보면은 앞부분에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그래서 이걸 전속성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그 사업에 자기가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산재법 시행령 제125조 각호 직종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이 가면 갈수록 이게 그 직종이 하나둘씩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 사업을 하실 때 여기에 그 직종에 포함되는 사업이 있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이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자가 종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퀵서비스 배달원 같은 경우에는 배달 대행 업체 배달원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앞에서 살펴본 퀵서비스 배달원과 똑같다고 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및 산안법이 적용받을 경우에 당연히 산재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비용상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계약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그 노무 제공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후적으로 근로자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운영하면서도 항상 이 운영 형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기준들을 설명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대한 규제, 매뉴얼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뉴얼, 규정 이런 것들을 두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 뭐 사용을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수수료 삭감한다든지 이런 규정도 둘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가입 및 결성 부분은 전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트렌드에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조 가입했을 때 내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좀 자문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까 사업을 구상하실 때 산재보험료 등의 문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동법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민사적인 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에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구조가 노동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답변을 드리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도 올라오고 노동법 쪽도 올라왔는데요. 노동 쪽 질문을 하나 자막을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 질문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투잡으로 플랫폼에 가입해서 사업을 하는 가입자는 전속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 김종수 변호사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그 전속성 개념이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산재법상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 세 가지 개념에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속성과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법령 등이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전속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관련해서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에 전속성 요건이 있거든요. 그 전속성 요건을 보면은 뭐 주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주된 업무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특정 업체에서 근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들이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전속성과 관련해서는 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노동조합법상 전속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적으로 그게 크게 문제가 된 사례가 현재 나온 판례에는 없는데, 앞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설립 신고가 나오면은 뭐 교섭의무가 있다라는 식의 좀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더 이렇게 질문 답변을 드리면은 원치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오늘 웨비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졸린 시간이기도 한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법률 이슈들이 있거나 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세종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